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도 아마 가장 오해받는 인물을 꼽으라면 존 칼뱅,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되게 냉혹하고 막 독재자 같은 이미지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세상에 나서기보단 조용히 연구만 하고 싶었던 학자였다는 거. 오늘 이 마음 내키지 않았던 개혁가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조용한 서재에서 책만 보고 싶었던 학자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 한가운데 소개됐을까요? 그의 삶을 뭐랄까 개인적인 소망이랑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인 소명,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그렇게나 피하려고 했던 그 운명적인 부르심. 자, 그 첫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원래 칼뱅이 꿈꿨던 미래는요, 정말 책이랑 양피지만 가득한 그런 조용한 서재였어요. 법학도이자 인문주의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시끄러운 거 다 떠나서 오직 학문에만 푹 빠져 사는 그런 삶, 그걸 꿈꿨던 거죠. 근데 역사는 그에게 전혀 다른 배역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삶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연구 때문에 잠시 제네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개혁가 윌리엄 파렐을 딱 마주친 거예요. 파렐이 제네바 개혁 좀 도와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데 칼뱅은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파렐이 와, 진짜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칼뱅은 바로 이 순간을 신이 자기 팔을 꽉 붙잡는 것 같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느꼈다고 해요. 그의 평화로운 학자로서의 삶은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 마지못해서 개혁의 길에 들어선 칼뱅. 근데 이 사람이 곧 새로운 믿음의 설계자가 됩니다. 당시 막 흩어져 있던 개신교 사상들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딱 묶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의 인생 역작이죠. 바로 기도표 강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새로운 국가의 헌법을 쓰는 것처럼 개신교 신앙의 A부터 G까지를 체계적으로 쫙 정리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쓴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종교개혁 전체를 떠받치는 이론적인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야겠죠? 칼뱅은 제네바에서 딱 3단계 접근법을 씁니다. 첫째, 명확한 교리를 세워서 신앙의 기준을 딱 만들고, 둘째, 그 교리에 맞춰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조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된 교율을 적용해서 도시 전체에 도덕적인 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네바는 아직 그의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결국 그는 실패하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보통 이러면 좌절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쓰라린 실패 속에서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을 섬겼으니 만족한다. 이 말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혼란에 빠진 제네바가 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뱅한테 제네바는 지상에서 가장 두려운 곳, 즉 실패의 트라우마가 생생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개인적인 두려움보다 신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하지만 칼뱅의 이야기에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거의 영원히 함께 따라다니는 논란의 중심, 바로 세르베투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미카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진짜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이건 당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끔찍한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유럽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그런 그가 제네바에 나타났으니 체포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요, 제네바가 이 결정을 혼자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스위스의 다른 개혁 도시들 전부 그의 사상은 위험하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층 더 복잡해져요. 칼뱅이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원했던 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불로 태워 죽이는 그 끔찍한 화형에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차라리 좀 더 인도적인 방식인 참수형으로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의 요청은 묵살됐죠. 이게 뭐 칼뱅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단에 대한 사용은요,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유럽 전체의 그냥 보편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칼뱅 한 사람의 잔혹함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종교적인 관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 시대 전체의 비극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공적인 인물이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인간 칼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강단 아래로 내려와서 그의 진짜 성품과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성격은 정말 이 두 모습처럼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다고 할 정도로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었대요. 근데 일단 신앙이나 교리가 위협받는 공적인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는 가장 강력한 황제 앞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투사로 변했던 겁니다. 이 고백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그는 자기의 그 불같은 성미를 내 안에 사나운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점이 뭔지 스스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짐승을 길들이려고 평생에 걸쳐서 노력했던 거죠. 그의 삶에서 부나 명예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가 목심처럼 아꼈던 그 귀한 책들을 다 포함하고도 300크라운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던 거인의 유산이라고 하기엔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검소한 액수였죠.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작가, 목회자, 또 국제적인 조언자로서 그가 평생 쓴 글을 전부 모으면요. 8권짜리 두꺼운 전집으로 70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거의 매일 설교하고 수많은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고 또 책을 쓰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500년 전 제네바의 이 개혁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대체 뭘까요? 그의 영향력이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칼뱅이 있던 제네바는요. 종교개혁의 발전소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나 박해를 피해온 망명자들이 그의 사상을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쫙 흩어진 거죠.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세운 게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처럼 유럽 역사를 바꾼 굵직한 운동들이 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직 10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다라는 그의 신학이 있잖아요. 이게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이니 절대적이다라는 왕권 신수설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신학적 무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왕이라도 신의 법을 어기면 저항할 수 있다는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와 저항권 사상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칼뱅의 유산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이 정작 종교의 비판적이었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말이에요. 결국 조용한 학자의 삶을 꿈꿨던 한 남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의 씨앗 중 하나를 심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칼뱅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냉혹한 독재자인가요? 아니면 마음 내키지 않았던 자유의 설계자인가요?